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박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휴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휴가 기간 휴가였지만 휴가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이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면담한다거나 지금 해군 부대에 들어가 있는 잠수함을 이제 참관한다거나 등등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4박 5일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휴가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조각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진짜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크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외교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움직임이 빨리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내고 상당한 강도 높은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이런 부분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제재의 시간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중심으로 돌려놓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많이 고민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살리기죠. 결국에 이제 지금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즉 소득 중심의 경제 구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시점에서 각 당 대표들이 다 이제 8월 말이면 다 이제 진용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개헌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이제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 역순으로 돌려보면 12월 말까지라든가 1월 초까지는 그게 초안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9월부터는 실질적인 개헌의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구상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문 대통령 이제 휴가 이후 기다리고 있는 가장 급박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북한 ICBM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일 텐데요. 휴가 기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쫙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맞느냐 갖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한다 그러고 통화돼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좀 휴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될지 좀 기다리고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좀 숙제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부동산 당장 대책 어떻게 해서 진짜 이제 집값을 잡고 하느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탈원전 공론화 문제, 그러니까 신고리 건설 중단 공론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안보와 관련한 사드 배치 문제, 추가 임시 배치 문제, 그다음에 증세 문제, 그리고 당장 8.15의 기념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국 구상을 밝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딱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휴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인사를 마무리하고 거의 마무리하고 중기부 장관 외에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네. 그다음에 추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탈권위 소통 행보와 일종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높은 공공행진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러한 틀을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 일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일을 내서 성과를 내는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또 취임한 지 100일도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면 10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일 이후는 사실상 이제는 비전을 제시하는 걸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일로서 평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엄중한 국정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이 부장님께서 증세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처리가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진 않죠. 왜냐하면 구도가 지금 여소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설득을 해 나가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증세 부분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법인세하고 이제 초고소득자들의 부분인데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이 되는 이런 대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22%에서 25%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분은 5억 원 이상이면
뭐 40%, 42%, 3억에서 5억이면 38에서 4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건데 사실은 법인세 문제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이 부분을 원래 25%였던 것을 22%로 사실은 감면을 해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초고속 구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은 사실 맞죠. 그런데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부분이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 부분 여기에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예컨대 이제 야당도 이걸 발목 잡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동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서민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야당도 반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의 상황의 세법이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도 뭐 여야정 뭐 협의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끝장 토론 등등의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뭐 견해라든가 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반영시켜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법은 같이 도출시키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지만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게 정부에다가 여당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바른정당도만 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여권의 이러한 입장을 많이 또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당하고 지금 바른정당, 보수 야당은 지금 이런 좀 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뭔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선진화법이란 뭐냐 해서 이렇게 여당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이제 끝장 토론을 제의하고 있는 거죠. 끝장 토론을 해서 이제 소위 이 지금 현재 부자 증세가 여론이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슈퍼 리치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1% 이내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를 늘리는 데 쓰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 지지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 높습니다.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 같은 야당, 보수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 하면 현재 이거로 인해서 세수 증대가 1년에 5조 5천억 가량 됩니다. 이번에 이런 증세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70조 이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으로 해결이 세출 절감 같은 거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비과세 감면 조치를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치에서 결국에는 중산층까지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핀셋 진짜 부자만 상대로 하는 핀셋 증세가 아니라 상당히 중산층까지 일부 적용되는 이런 보편 증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예산 구조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야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증세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로 여야가 하면서 저는 타협을 해서 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잘 찾아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대화와 제재의 이 투 트랙을 계속 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나옴으로써 아무래도 이 선택지에서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빠진 부분이 원유 공급하는 것만 이제 빠졌고요. 그것도 네.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해서 뺐는데 그거 외에는 고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어떤 강도 높은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최고의 수출 품목이 석탄이에요. 네. 근데 이 석탄을 과거에 바로 직전의 어떤 제재안을 보면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선까지를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아예 이 석탄에 대해서는 수출을 못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10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가량 되는 건데 이게 북한 수출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어떤 수출 품목 중에 또 하나가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노동을 하고 그것이 송금이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의 어떤 수를 동결시키는 부분까지가 여기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본다면 최고의 어떤 강도 높은 제재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북한은 굉장히 반발할 것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대화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재를 받은 북한이 호응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 시간이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투트랙, 즉 대화와 이제 압박이라는 이 투트랙의 어떤 의미가 사실은 뭐 약간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즉 제재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부분을 좀 대화의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한마디 합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투트랙 아닙니까?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그건데 신베를린 선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대북 남북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대화의 기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이러한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서 이런 대화의 기조가 굉장히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고 최근에까지 강조해왔는데 유엔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안을 비록 여기에 원유 수출 금지는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가장 강력한 이런 네.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제재 흐름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투트랙을 계속 합니다만은 대화의 문은 닫지 않으면서도 제재는 상당히 비중을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정원 이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이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보대 운영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30개 팀 3,500명이 댓글을 달고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뭐 수많은 뭐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론 조작까지 이제 이 자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아고라 광장 같은데 뭐 14개 팀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개입이 됐었고 트위터에도 6개 팀이 이제 작용을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헌법,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진국이라든가 독재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 우리 한국 수준의 어떤 정치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하든 원칙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규명이 되고 엄중한 처벌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불가역적 민주주의를 이번에 우리가 여기다 고착을 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사실은 현 정권에서 이걸 계속 숨기고서 계속한다 그러면 야당이 또 피해를 보고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건 뭐 적폐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국가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여기에 30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혈세를 들어가서 민심을 국민이 낸 돈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이런 것이 자행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번에 아주 철두철미한 조사와 수사와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치권 반응은 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네, 정치권 반응은 좀 2대2로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시 2012년 대선 이전 일 아닙니까? 2012년 대선 때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될 수 있으면 조사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댓글 수사를 했는데 왜 또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수사에서도 뭐 1,900건의 게시물이 올리고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그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방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대선까지 30개 팀의 이런 외곽 댓글 팀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3,500명이 개입했는지 아니 이제 관여했는지 3,500개 아이디가 했는지는 지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건 연간 예산이 30억이고 그다음에 월 예산이 2억 5천 내지 3억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그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 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진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국정원이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가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는 검찰과 국정원이 기본 큰 틀에서는 중립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국정원이 어느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엄벌에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바로 국민 혈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다시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당 827 전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변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가 이 출마를 강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 이과적인 마인드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영자의 마인드다. 그러니까 경영자 이건 내가 창업을 했고 나만이 이거를 고칠 수 있다. 이 위기 상황이니까 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과적인 마인드란 뭐냐면 이 문제를 수학 문제를 내 문제니까 내가 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이 출마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무책임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에서 위기라고 지금 본인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결국엔 대선 패배의 책임도 안 전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제보 조작 사건의 부분들도 대부분 안 전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그러면 이 양쪽의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건 무책임의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경우든 본인이 창업을 했다. 이거는 이 당을 공당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닌가. 사당으로 보고 이것이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일종의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 불신의 정치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시간이 아직 있어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사실 출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당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기여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기여마저도 이제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오늘 출마를 하는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다 세 사람이 연쇄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협공하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구태 중에 구태다 이런 말까지 쓰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는 독배라도 마시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당의 노선이 쉽게 말해서 여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만에 하나 여당과에는 지금까지는 반대하다가 협력해 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협력 노선과 그리고 나중에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동참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당대표를 맡느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교동계도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배경들이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렇게 빨리 대선 패배한 이후에 빨리 나온 홍준표 대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나온 거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논리도 내가 나와야 이제 당에도 지지율이 살아난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사실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맡아야 당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쟁이라는 거는 결국에 출마를 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출마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통해서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 자숙의 시간을 짧게 가진 것에 그리고 전면에 나서는 것에 어떻게 평가할지를 바로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그리고 여론으로서 판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국민의당 내용은 격화되는 모습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동교동계는 출당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교동계가 처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탈당을 한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왜 내가 나가느냐, 이제 오히려 출당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한 집안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창당의 주역은 안철수 전 대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지금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키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이 균열, 분열 또는 분당의 가능성까지도 미래에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대까지는 분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컨대 이제 안 전 대표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동교동계라든가 뭐 지금 다수의 호남계 인사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언제든지 나와서 나는 당선될 수 있다. 이건 사당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 싸움이 벌어져서 상당한 어떤 분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진다. 그러면 안 전 대표에게는 명분도 없고 실의도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아주 무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리스크가 큰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은 것이죠. 네,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탈당과 분당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당내 반발이 거세지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일부 세력화를 할 것이다. 혹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분당이나 탈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앞으로 당의 진로와 그리고 당의 이런 분당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경우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갈 텐데 그 사이에 일단 여기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쪽의 상당 일부가 일종의 떠나서 독자적으로 세력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여당에 합류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당내 경선을 보면 어떻게 경선 룰이 정해지느냐, 결선 투표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하느냐, 여론조사가 과연 배제되느냐,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누가 될지가 저는 친안대 소위 비안의 구도가 현재는 크게 반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